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옷에 몸을 맞춘 대한민국.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민특위와에 관한 것 빼고 이승만의 부실은 대체 뭔가. 아마 되게 힘들 것이다. 부정선거? 그건 이기붕의 선거였다. 부통령의 부실을 대신 떠맡아 자리에서 내려왔다. 차라리 미덕이다.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장점을 쭉 열거해보자. 내정에는 병신, 인사에는 등신이라고 헐뜯는 사람들조차도 이승만의 외교에는 귀신 판정을 내린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낯뜨거운 발언과 비교되는 당당함이 있었다.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누구 말대로 하우스보이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오기충만한 노인네였다. 대안이 있었더라면 미국은 10번도 넘게 이승만을 죽였을 것이다. 미국서 본 건 있어서 쫄쫄 굶는 상황에서도 선거는 빼먹지 않고 참 꼬박꼬박 했다. 민주주의를 할 체력은 없었지만 덕분에 민주주의는 항상 한국인들의 옆에 있었다. 7살 아이에게 성인 양복을 입혀놓고 아이가 자라 옷에 몸을 맞춘 것처럼 된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자 역사다. 농지개혁은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했고 중공업 정책이 등장할 기반을 만들었다. 필리핀처럼 거대한 농장주들이 살아남았다면 중공업으로 선회하려는 박정희 안목은 발상으로만 그쳤을 수도 있겠다. 남미와 아시아에 주저앉은 나라들은 모두 이 부분을 부러워한다. 이 부분에서 박정희에게 좀 섭섭하다. 이승만은 박정희가 살렸어야 했다. 고독하게 외국에서 죽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이승만의 자조는 박정희로 이어진다. 자주국방을 도모하고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대립했다.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미국에서 국군 현대화 계획에 대한 지원을 끌어냈다. 제국에 대항해서 이만큼 빳빳하면서 실속을 챙긴 신생 독립국의 이름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까? 박정희는 독재를 했다. 박정희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기계적으로 한국에 이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게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이다. 경제 발전은 전통적 가치와 관습을 깨부시면서 자유주의적 증산층을 만들어낸다. 민주주의 원칙을 일부 그리고 일시적으로 수정하는 것, 그것이 독재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일시적이어야 했는데 시기 조절에 실패한 감은 있다. 후진적 독재자의 난처한 점은 나아갈 때와 내려올 때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강행했다. 한일회담의 본질은 한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편입되는 것이었다. 한미 FTA 반대에 10배쯤 되는 국민적 반발을 박정희는 계엄령, 위수령 같은 무시무시한 수단을 동원해 진압하고 통과시켰다. 유신 직후인 73년에는 역시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과 전문가 흉내를 내는 경제 만당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화공업화를 선언했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96억 불이 들어가는 모험이었다. 전형적인 후발 농업국이었던 한국은 79년 들어 중화학 부분이 55.1% 차지하는 공업국가형 경제구조로 변한다. 이 모든 것은 독재라는 이름으로 가능했다. 유신 직후인 73년에는 역시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과 전문가 흉내를 내는 경제 만남가들의 자유시장 경제 역시 산업화를 위한 유보 반정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그 시절 국가는 시장 위에 있었다. 박정희는 교육 팽준화를 단행했다. 물론 입시 지옥을 없앤 것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경쟁 원리는 훼손됐다. 그는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했다. 이 부분만은 박정희 반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덕목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았다. 산림 녹화를 위해 입산 금지라는 팻말이 등장했다. 등산이라는 권리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일도 양면 모두 밟기는 어렵다. 박정희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추진했다.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그러고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주적이었던 국가 수반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승만과 박정희뿐이었다. 박정희 독재는 잔인했던가? 비슷한 시기 아르헨티나나 국민들이 무단 체포당하고 영원히 사라진 것에 비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백성은 내 새끼라는 유교적 관념이 작동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독점은 별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죽어라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는 박세길 같은 분도 경제에 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가 쓴 책 미래를 여는 한국 인사는 두 권으로 되어 있다. 한 권은 정치, 사회 부분, 다른 한 권은 경제 부분인데 정치, 사회 부분을 읽고 경제를 읽게 되면 같은 사람이 쓴 책인가 의심이 가서 책장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10번째 마당, 북한의 과거와 현재. 북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왔다. 1950년에는 침략 집단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경쟁 집단이었으며 70년대에는 폭력 집단이었으며 80년대에는 혁명, 사주 집단이었으며 90년대에는 무작정 가난한 집단이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핵무기를 가진 가난한 위협 집단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산다. 북한의 성립 부분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으니 6.25 전쟁 이후 북한을 조금 살펴보자. 숙청과 경제개발. 1951년 7월 6.25 전쟁이 정전회담이 시작되자 북한 권력 상층부는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전쟁이 정전으로 마무리되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지도부에는 김일성, 남로단계의 박헌영, 수령계의 허가희, 그리고 연안파의 박이루가 있었다. 9월 초에는 당 조직의 업무를 맡았던 허가희가 전쟁 도중 당원이 대폭 감소한 책임을 지고 당서기직에서 해임되었다. 1953년 1월 남로단계의 지도급 인물인 이승엽, 이마, 이강국 등이 체포되었다. 미제의 스파이라는 혐의였다. 1953년 7월 수령계의 허가희가 자살한다. 정전회담이 이루어진 직후인 8월 초 남로단계 이승엽 등 10명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돌아올 칼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도한 것이다. 1955년 12월 박이루는 남로단계에 연계된 인물로 비판받고 출당 조치되었다. 마지막 독배는 박헌영이 마셨다. 수족이 다 잘려나가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였던 박헌영은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고 1955년 12월 처형되었다. 전쟁은 김일성이 정적들을 소탕하는 데 절호의 기회였다. 내노라 하는 거물들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없이 역사에서 사라졌다. 전쟁의 피해는 북한에도 막심했다. 북한군 50만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은 200만 명이 죽거나 사망했다. 인구 감소율은 28%에 달했다. 1953년 7월 정전 협상이 끝나자 김일성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쟁이 조선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고 떠들었다. 전쟁의 책임이 결국 자신에게 있었으니 그 전쟁을 합리화시켜야 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경제 재건을 최우선의 가업으로 뽑았다. 6.25 전쟁 동안 8,700여 개의 공장, 5천여 개의 학교, 1,000여 개의 병원이 날아갔다. 폭격으로 인해 성한 건물이 없었고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이 전쟁 후 북한의 모습이었다. 1954년 경제복구를 위한 3개년 계획이 실시된다. 목표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복구하는 것이었다. 소련, 중국,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로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흥남 질소 비료공장 같은 중공업 시설들이 복구되고 확장되었다. 중공업 외에 북한은 농촌의 공산주의적 집단화를 추진했다. 개별 농가를 독립단위 협동농장으로 개편하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시행하는 것으로 농촌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은 인간을 너무나 쉽게 개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소련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판명되었지만 농업이 집단화는
개별 소농의 생산 능력 저하를 가져왔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말로만 가능한 정책의 결산이었다. 농민들은 노동 의욕을 상실했고 노동도구나 생산시설은 파괴되거나 훼손되었고 토지는 황폐지였다. 1956년에 시작된 농업의 집단화는 1958년 마무리된다. 전국적으로 4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1946년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민들의 경작지는 협동농장으로 편입되었다. 거품을 물고 자랑하던 토지개혁이 결국 국유화라는 사기극으로 끝난 것이다. 공동분배를 위한 배급제는 1957년부터 시행된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도 추진되었다. 1958년에는 생산과 판매 협동조합에 소속된 개인 상공업자 비율이 100%에 도달한다. 그때부터 북한 자신을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기 시작한다.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 미국과의 평화공전 노선을 선언한다. 중국은 이를 두고 수정주의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맞받아치면서 이른바 중소 분쟁이 시작된다. 이데올로기를 놓고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지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북한은 속으로는 중국을 지지했지만 겉으로는 원조 대국인 소련을 지지했다. 소련이 원조가 중단되자 바로 친중국으로 갈아탔음은 물론이다. 1966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난다. 문화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모택동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으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이자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택동의 노림수였다. 모택동은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전 중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중국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명칭이 문화라서 속기 쉬운데 인류 최악의 야만 혁명이었다. 참고로 역사에 기록된 인간에게 가장 폭력 중 가장 규모가 컸던 4대 사건은 난징 대학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소련의 치스트카,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이다. 북한은 홍위병이 중국 공산당의 당권파를 공격하고 당 중앙위원회를 전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여파가 북한으로 밀려오는 것을 경계했다. 중국은 북한을 비판했고 관계는 싸늘해졌다. 소련과는 진즉에 어긋났고 중국과도 소원해진 북한은 자주 노선을 내걸고 중국과 소련과의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시작했다. 등거리 외교는 잘하면 양쪽으로부터 도움을 얻지만 삐끗하면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 줄타기 외교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이때부터 외교 내공이 급상승한다. 세상 일이 외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1962년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한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다. 이 4대 군사 노선은 60, 70년대 남한의 교실 뒤편에도 붙어 있어 지금도 외우는 사람이 많다. 말로는 외부 침략에 대비한 자유용이었지만 속셈은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소련과 중국의 도움 없이 다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겠다는 것이었다. 4대 군사 노선을 들러싸고 북한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경제 건설을 위해 국방부를 줄이자는 측과 경제 개발은 대충 하고 군비 확장에 힘쓰자는 측의 대립이었다. 1967년까지는 전자인 온건파가 득세했지만 1967년 경제 건설을 중시하는 박금철 등이 숙청당하면서 강경파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북한 내부에서 심심찮게 재현되는 노선 투쟁이다. 온건파는 시장 친화적이고 강경파는 전쟁 친화적이다. 경제를 살리자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체제로서는 부담이다. 강경파가 득세하면 권력은 안정적이지만 경제는 말라 비틀어진다.
이제껏 항상 강경파의 승리였다. 최고 권력자는 마지막 순간에 주민의 편리보다 권력의 안위를 선택하는 법이다. 주체의 나라, 당최 사상. 1960년대 중반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숨쉴 수 있는 정도의 대략적인 자율이 용인되었던 북한 사회는 67년 실용주의적 온건파가 숙청당하고 강경파가 득세하자 지식사회로 뒤바뀐다. 학문과 예술에 대한 통제는 엄격해졌으며 학교에서는 외국어 교과서, 외국어 사전, 어학 실습용, 테이프 등이 불태워졌다.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정치범 수용소는 만원을 이룬다. 통제를 바치는 사상은 주체사상이다. 1950년대 김일성은 연안파와 소련파를 사대주의와 교도주의로 비판하면서 주체적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게 기원이 되었다. 1961년 북한은 당의 기본 노선으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의를 포방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설픈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었던 주체사상은 당석이었던 황장엽이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정치 철학으로 정립된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읽어나가다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당최 알 수가 없어 당최사상이라고도 불린다. 주체사상이 남한에 수입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지도자가 없는 대중은 무의식적인 비조직 군중에 불과하므로 혁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령이 필수적이며 혁명적 수령관이 그 골자다. 좀 더 펼쳐놓으면 최고 내수인 수령이 주는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어버이 수령, 당, 인민이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된다.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남한의 사회과학도들은 인민 대중의 역할을 높인 주체사상의 도입부에는 대부분 동감했지만 결론 부분인 수령론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철학이고 과학인가? 그런데 교회에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성경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교리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다른 표현이었고 주체사상이 현실에 투영된 사상, 기술, 문화도 삼위일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운영 역시 삼위일체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북한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유일적 지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아예 10계명의 판박이었으니 무엇보다 어버이 수령이 준다는 정치적 생명이란 성경에 나오는 새 생명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으니 말이다.